당신이 가만히 앉아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이 순간. 사실 당신은 초속 600km가 넘는 속도로 우주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지구의 자전, 태양 주위를 도는 공전, 은하 중심을 향한 태양계의 질주, 그리고 우리 은하 자체가 어딘가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거든요. 문제는 그 목적지가 뭔지 오랫동안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거대한 우주적 움직임을 대흐름이라고 불렀는데, 수천 개의 은하가 특정 방향으로 끌려가는 이 현상의 원인은 은하수의 먼지와 가스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은 그 보이지 않는 인력의 원천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레이트 어트랙터, 거대한 끌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는데, 우리는 그곳에 영원히 도착하지 못할 운명이라는 거죠. 오늘은 이 거대한 우주적 여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970년대 천문학자들은 우리 은하가 단순히 회전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방향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보이지 않는 손이 은하수를 잡아당기는 것처럼 보였는데, 문제는 그 손의 정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끌려가는 방향이 하필이면 회피지대라고 불리는 곳에 있었거든요. 이 회피지대는 은하 원반의 가스와 먼지가 너무 두꺼워서 그 너머를 볼 수 없는 영역이었는데, 마치 칠흑같이 어두운 밤바다 위에 떠있는 작은 뗏목처럼 우리는 정체불명의 해류에 휩쓸려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은하수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이웃 은하들도 함께 움직이고 있었죠. 브렌트 툴리와 리처드 피셔라는 두 천문학자가 호주의 파크스 전파망원경으로 먼 은하들을 관측하면서 그들의 움직임을 재구성하려고 시도하고 있었고, 같은 시기에 다른 팀들은 빅뱅의 잔해인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독립적으로 연구하던 두 그룹 모두 이 거대한 우주적 흐름의 첫 번째 힌트를 발견했어요. 툴리와 피셔가 매핑한 은하들은 공통된 궤적을 공유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재구성된 속도들이 모두 대략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의 경우에는 하늘 전체의 온도가 편향을 보였는데, 한쪽 방향은 약간 더 뜨겁고 반대쪽은 약간 더 차가웠습니다.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단순히 이름을 붙이는 것뿐이었는데, 이 대흐름을 일으키는 미지의 중력 원천에 그레이트 어트랙터라는 이름을 붙였죠. 궁극적인 우주 기준 틀에 대한 상대적 운동으로 초속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속도였죠. 우리 은하와 우주의 인근 지역에 있는 모든 다른 은하들이 특정한 지점, 우주의 특정한 위치를 향해 끌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마치 수천만 광년에 걸쳐 뻗어 있는 거대한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인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도, 매핑할 수도, 정체를 파악할 수도 없었어요. 이것이 바로 대흐름의 발견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단순히 이름을 붙이는 것뿐이었는데, 이 대흐름을 일으키는 미지의 중력 원천에 그레이트 어트랙터라는 이름을 붙였죠. 거역할 수 없는 운동의 거대한 원천, 끈질긴 중력의 싱크홀, 끊임없이 잡아당기고 또 잡아당기는 우주의 한 지점이었어요. 우리 은하 전체와 수천 개의 다른 은하들, 수천억 개의 별들과 셀 수 없이 많은 행성들의 고영이 마치 불꽃에 이끌리는 무력한 나방처럼 그레이트 어트랙터를 향해 끌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런 상황은 우주에서 그리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주는 결코 정적이지 않거든요. 우주 안의 모든 물체는 쉬지 않고 움직이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도는 궤도부터 은하 내에서 태양의 표류, 그레이트 어트랙터를 향한 은하수의 질주까지 전부 다요. 그리고 그것조차 우주에서 가장 큰 예시가 아닌데, 그레이트 어트랙터는 훨씬 더 거대한 우주적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거든요. 하늘을 가로질러 흐르는 거대한 우주 구조와 운동들이 우리가 이전에 본 어떤 것보다 왜소하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아무것도 멈춰있지 않아요. 모든 것이 어딘가로 가고 있죠. 문제는 그 어딘가가 정확히 어디냐는 겁니다. 우주의 역사를 과학의 역사로 설명하는 한 가지 방법은 우주의 불안정함에 대한 우리의 점진적인 인식을 통해서입니다. 수천 년 동안 유럽과 중동의 가장 뛰어난 과학자들은 지구가 완벽하게 정지해 있고 하늘이 그 주위를 돈다고 믿었거든요. 초기 천문학자들은 태양과 달, 각 행성들과 별들의 움직임을 설명하고 예측하려고 바쁘게 움직였고, 그 예측들은 놀라울 정도로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우주 운동 시스템은 완벽하지 않았는데, 사실 수학적으로 엄청나게 복잡하고 지저분했어요. 큰 원형궤도 안에 작은 원형궤도가 들어있고, 어떤 건 지구를 중심으로 하고 어떤 건 다른 점을 중심으로 했죠. 그래서 1543년 폴란드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가 임종 직전에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라는 책을 출판했는데, 태양을 우주의 중심에 놓는 급진적인 재구성이었습니다. 태양은 정지해 있고 지구가 다른 행성들과 함께 그 주위를 도는 거였죠. 코페르니쿠스의 작업에 대한 반응은 엇갈렸는데, 한편으로는 우주를 대담하게 재구성한 것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체하려던 고대 시스템만큼이나 복잡했거든요. 게다가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 생겼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구가 움직인다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것이었죠. 우리는 지구 표면에서 움직일 때 다양한 방법으로 그걸 알 수 있어요.
달릴 때 얼굴에 바람을 느끼거나 멀리 있던 목표물이 가까워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 때 거대한 바람을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왜 지구의 엄청난 회전 때문에 우주 공간으로 튕겨나가지 않을까요? 뉴턴의 중력 이론이 발전하기까지 수세기가 걸렸고 그제야 전체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구의 움직임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도 함께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고 우주 공간의 진공 속에는 그 움직임을 드러내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도 알고 있죠.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을 만들면서 고정된 보편적 기준 틀의 개념을 거부했는데 모든 관성 운동은 상대적이고 운동을 측정하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무언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뿐이라고 했어요. 동력 없이 우주선을 타고 떠다니다가 마찬가지로 떠다니는 친구를 만났다고 상상해보세요. 둘 다 관성 기준 틀에 있고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거죠. 서로 지나칠 때 당신은 자신이 움직이고 친구가 멈춰 있다고 선언할 수 있는데 상대성 이론에서 친구도 똑같이 자신이 움직이고 당신이 멈춰 있다고 주장할 권리가 있고 이 두 관점은 동등하게 유효합니다. 다행히 우주 자체가 우리에게 필요한 도구를 정확히 제공하는데 비결은 우리가 정적인 우주가 아니라 팽창하는 우주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주는 매일 변하고 과거에는 더 작았고 미래에는 더 커질 겁니다. 큰 규모에서 은하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로 멀어지고 있는데 이 일반적인 팽창 흐름에서 벗어나는 움직임을 고유 속도라고 부르죠. 이 수학적 도구를 갖추면 지구의 자전뿐만 아니라 은하 내 태양계의 움직임, 더 넓은 우주에서 은하수의 행동까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느끼지도 못하고 한 발자국도 떼지 않으면서 당신은 평생 동안 믿을 수 없는 거리를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지구의 자전만으로 지구상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시속 1600km까지 빙글빙글 돌 수 있는데 극점과 적도 사이의 중위도에 사는 대부분의 인류에게 일상적인 속도는 시속 약 1000km예요. 약 80년의 평균 수명 동안 지구의 자전만으로 약 10억 km의 평생 이동 거리가 나오죠. 하지만 지구는 평균 초속 30km로 태양 주위를 공전하기도 하니까 여기에 약 800억 km가 추가됩니다. 물론 대부분은 대략 원을 그리며 도니까 어딘가로 가는 건 아니지만요. 그리고 지구의 공전이 우리 운동의 끝이 아닙니다. 태양은 모든 행성, 소행성, 혜성과 함께 은하수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 움직임의 대부분은 은하 중심을 도는 궤도로 한 바퀴를 완성하는데 2억 3천만 년이 걸립니다. 그 시간 동안 태양은 엄청난 거리를 여행해서 평균 속도가 초속 약 230km가 되는데 흥미롭게도 이 숫자는 은하수 내 암흑물질 존재의 심오한 증거이기도 해요. 태양 궤도 안에 있는 모든 발광체의 질량을 더해도 직접 관측할 수 없는 모든 별과 가스 덩어리에 대한 넉넉한 허용치를 포함해도 태양을 안정된 궤도에 유지하기에 충분한 물질이 없거든요. 추가적인 질량 원천이 없었다면 태양이 현재 속도로는 수십억 년 전에 은하수에서 완전히 튕겨나갔어야 하는데 태양은 여전히 여기 있고 여전히 궤도를 돌며 암흑물질이라는 보이지 않는 형태의 물질에 의해 은하수에 묶여 있는 겁니다. 암흑물질이 은하에 무게를 더하고 모든 것을 접착계처럼 붙잡고 있는 거죠. 은하 중심을 도는 궤도 외에도 태양은 어두운 바다의 부표처럼 느릿느릿 위아래로 출렁이는데 이건 모든 이웃들의 불안정한 중력 영향의 부산물입니다. 수백만 년에 걸쳐 태양은 은하면 위로 수천 광년 올라갔다가 그것을 관통해 내려가서 최저점에 도달하고 다시 주기를 시작하죠. 현재 태양은 로컬 버블이라고 알려진 영역을 통과하고 있는데 이건 수백만 년 전에 폭발한 초신성에 의해 성간 물질에서 뚫린 공동이에요. 버블의 밀도는 은하수 평균의 10분의 1도 안 되고 은하수 평균도 이미 지구의 실험실에서는 진공으로 등록될 만큼 낮거든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우주 팽창의 배경에서 우리 은하도 움직이고 있는데 바로 가장 가까운 이웃 안드로메다를 향해 가고 있어요. 수십억 년 후 우리의 하늘은 알아볼 수 없게 될 겁니다. 달은 더 작고 더 희미하고 더 멀어질 것이고 태양은 더 크고 더 밝아질 거예요. 익숙한 모든 별자리는 사라지고 태양계 주변의 새로운 세대의 별들로 대체되겠죠. 그리고 그 밤하늘에서 하나의 특이한 천체가 최고로 군림할 건데 어떤 성운이나 별이나 행성보다 더 장엄한 안드로메다 은하입니다. 지금 안드로메다는 팔을 뻗어 주먹을 쥐었을 때 정도의 하늘을 차지하지만 25억 년 안에 안드로메다는 우리의 밤을 지배하며 하늘을 거의 완전히 채울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아는 안드로메다처럼 보이지 않을 건데 먼 미래에는 엄청나게 왜곡되고 뒤틀릴 거예요. 이전에 단순했던 형태가 은하수와 얽히기 시작하면서 거대한 중력에 의해 비틀어지기 때문이죠. 그로부터 10억 년 후 하늘을 채우는 안드로메다는 거대한 별들로 불타오를 건데 두 은하 사이의 중력 상호작용이 현재 속도의 1000배 더 맹렬한 새로운 별 형성을 점화시킬 테니까요. 1920년대에 에드윈 허블이 안드로메다 성운이 실제로는 250만 광년 떨어진 별개의 은하라는 놀라운 발견을 했는데 천문학자들이 존재할 수 있다고 가정했던 가장 먼 천체보다 10배 이상 멀었어요. 하지만 안드로메다의 속도를 측정하는 건 간단한 작업이 아니었는데 안드로메다가 너무 커서 망원경을 겨냥하면 작은 부분만 보였고 속도 측정치가 매우 달랐거든요. 1957년에 네덜란드 천문학자 반드 훌스트가 중성수소가 방출하는 21cm 복사를 분석해서 안드로메다가
초속 약 100km로 우리를 향해 온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운동이 반드시 충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었어요. 천문학자들은 보통 은하의 시선 방향 운동, 즉 우리를 향하거나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속도 성분만 측정할 수 있는데 횡방향 운동은 측정하기가 훨씬 어렵거든요. 2012년이 되어서야 상무호 토니 손이 이끄는 천문학자 팀이 허블 우주망원경을 사용해 안드로메다 내 수천 개 별들의 속도를 측정하고 나서 그것의 진정한 3차원 경로에 대한 최초의 명확한 그림을 갖게 되었고, 그때 우리가 정말로 충돌 경로에 있다는 걸 깨달았죠. 재미는 이르면 20억 년 안에 시작됩니다. 우리 은하들이 가까워지면서 그들의 거대한 중력 상호작용이 그것들을 왜곡하고 재형성하기 시작할 거예요. 원인은 지구의 해양 도석을 지배하는 것과 같은 물리학인데, 각 은하에서 서로에게 가장 가까운 부분은 나머지보다 더 강한 중력 당김을 받고 반대편은 가장 약한 중력 당김을 받죠. 이것은 각 은하를 느리는 조석력을 일으킵니다. 때로는 전체 나선팔이 은하에서 분리되어 조석골이라고 알려진 현상을 일으키는데 수만 광년에 걸쳐 강렬한 별 형성이 뻗어 있는 거예요. 합병이 약 50억 년 후에 마침내 일어날 때 갑작스러운 자동차 충돌 같지는 않을 겁니다. 각 은하 부피의 대부분은 거의 빈 공간이고 별들 사이에 얇게 퍼진 플라즈마밖에 없어서 가스 자체는 서로 뒤엉켜 충격 전선과 복잡한 교란파를 형성하지만 별들은 마치 두벌떼처럼 서로 스쳐 지나가요. 하지만 별들의 궤도는 교란되고 모든 것이 혼돈이 될 겁니다. 첫 번째 합병 통과는 완료하는데 1억 년 이상 걸릴 것이고 수억 년에 걸쳐 여러 번 반복될 건데 충돌, 상호작용, 분리의 각 주기는 점점 더 짧아지죠. 합병 과정에서 가스가 압축되면서 현재의 1000배에 달하는 맹렬한 별 형성이 일어나고 잠깐 동안은 수백만 개의가 태어난 별들로 장식되어 밝은 흰색과 파란색으로 아름답게 빛날 거예요. 하지만 슬프게도 그 뒤엔 비극적 종말이 옵니다. 은하들은 새로운 별로 변환할 가스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는데 혼자 내버려 두면 은하수 같은 은하는 1000억 년 이상 꾸준히 비축량을 홀짝일 수 있어요. 하지만 충돌의 행위가 너무 뜨겁게 타서 가스 저장고를 빠르게 고갈시키거든요. 그 별들이 죽으면 새로운 별을 형성할 것이 상대적으로 거의 남지 않을 것이고 은하 내에 남는 유일한 별들은 작고 어둡고 붉은 장수 외성별들일 겁니다. 결국 합병된 은하 밀코메다는 새로운 별을 만들지 못하는 거대한 타원 은하가 되어 서서히 어두워질 운명이죠. 은하수의 여정은 안드로메다와의 합병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때때로 수학은 신중한 관찰자가 우주의 먼 곳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는 수정 구슬이 될 수 있어요. 프랑스 수학자 가스파르 몽주가 1792년에 혁명 프랑스의 해군 장관으로서 상품 운송의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방정식은 나중에 앙페르와 칸토로비치를 거쳐 발전했고 1970년대에 우주론자 짐 피블스가 같은 방정식을 은하의 조립과 형성에서 질량의 효율적인 움직임을 설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몽주 앙페르 칸토로비치 기법으로 은하들의 현재 위치와 속도 정보를 결합해 과거와 미래의 위치를 계산할 수 있게 되었죠. 브렌트 툴리와 협력자들은 이 방법으로 코스믹 플로우스라는 카탈로그를 만들어 수만 개 은하들의 운동을 재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대흐름의 진정한 규모와 그레이트 어트랙터의 정체가 드러났어요. 대흐름의 존재 확인은 지역 은하들의 지도에서만 온 게 아니라 전체 우주에서 궁극적인 빛의 원천인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에서도 왔습니다. 이 복사는 우주가 약 38만 년 되었을 때 생성되었는데 뜨겁고 밀도 높은 플라즈마에서 중성가스로의 전환이 우주의 복사를 범람시켰죠. 이 복사는 거의 완벽하게 균일해서 온도 편차가 100만 분의 1보다 크지 않은데 우리가 사방에서 거의 완벽하게 매끄럽고 먼 과거의 특이한 순간에 생성된 복사에 둘러싸여 있다는 뜻이에요. 우주 기준 틀에 대한 어떤 움직임이든 이 배경 복사 이미지를 왜곡하는데 우리 운동 방향에서는 청색편이 되어 보이고 반대 방향에서는 적색편이 되어 보이죠. 배경 복사가 사자자리 방향으로 약간 더 뜨겁고 물병자리 방향으로 더 차갑다는 사실이 바로 대흐름의 증거였습니다. 2014년에 툴리와 엘렌 쿠르트와 예우다 호프만, 다니엘 포마레드는 우리가 초은하단이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 훨씬 더 거대한 구조의 한 가지에 불과하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이 실체를 라니아케아라고 이름 붙였는데 하와이어로 광활한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라니아케아는 총 10만 개의 은하가 5억 광년 이상에 걸쳐 4개의 가지로 조립되어 있고 모두 단일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심장부, 바로 그레이트 어트랙터의 중심에 있는 건 노르마 성단인데 전형적인 은하단보다 몇 배 더 크고 우리에게서 약 2억 2천만 광년 떨어져 있어요. 초속 100km가 넘는 속도로도 그곳까지 가려면 1000억 년 이상 걸립니다. 하지만 최근 조사에 따르면 노르마조차 대흐름을 완전히 설명하기엔 질량이 부족하고 노르마 자체도 6억 5천만 광년 떨어진 더 거대한 셰플리 초은하단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게 밝혀졌죠. 대흐름은 그레이트 어트랙터 하나가 아니라 여러 거대 구조들의 복합적인 중력 작용으로 일어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밀어내는 힘도 있습니다. 더 넓은 우주에서 알려진 모든 질량 원천을 더해도 은하수의 운동을 완전히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은데 셰플리 초은하단의 반대편 하늘에 뭔가 다른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쌍극자 반발자 공허라는 거대한 빈 공간인데 이 공허들은 단순히 물질을 놓아주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은하들을 밀어냅니다. 공허함에도 불구하고 암흑에너지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대흐름은 그레이트 어트랙터와 셰플리 초원하단이 당기는 힘과 공허가 미는 힘이 합쳐진 결과인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암흑에너지의 반발력이 우주 시계를 되돌리고 우리가 그레이트 어트랙터에 도달하는 걸 영원히 막을 겁니다. 1917년에 아인슈타인은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우주를 설명하려다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방정식이 자연스럽게 동적인 우주, 물체들이 함께 붕괴하거나 팽창하는 우주를 예측했거든요. 당시 통념은 대규모 우주가 영원히 정적이라는 것이어서 아인슈타인은 우주성수라는 항을 추가해 우주를 안정시켰죠. 몇 년 후 허블이 우주 팽창을 발견하자 아인슈타인은 이를 가장 큰 실수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1998년에 우주 팽창이 가속되고 있다는 게 밝혀지면서 우주성수가 부활했어요. 시공간의 진공 에너지, 즉 암흑에너지가 우주를 찢어발기고 있었던 겁니다. 50억 년 전 우주의 팽창은 모든 물질을 희석시켜 새로운 힘이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지점까지 왔고 물질의 밀도가 처음으로 암흑에너지 밀도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암흑에너지의 영향력은 계속 커지고 있어요. 현재 우주 내용물의 약 70%가 암흑에너지이고 미래에는 90%, 99%로 늘어날 겁니다. 우주가 팽창할수록 더 많은 빈 공간, 더 많은 진공, 더 많은 암흑에너지가 생기니까요. 공허는 정의상 물질이 거의 완전히 비어 있어서 거의 완전히 순수한 진공인데 그건 암흑에너지로 가득 차 있고 그 암흑힘의 반발 효과에 의해 팽창하도록 추진된다는 뜻입니다. 공허는 가속 팽창이 일어나는 우주 내의 정확한 위치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공허들은 더 커지고 합쳐지며 가장자리의 은하들을 중력이 붙잡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빨리 서로에게서 밀어낼 겁니다. 이미 중력으로 묶인 국부은하군과 천여자리 성단 같은 구조들은 살아남겠지만 라니아케아 같은 초은하단들은 응집력을 유지하지 못할 거예요. 50억 년 전 암흑에너지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가깝게 모일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절대로 여정을 완수하지 못할 겁니다. 은하수는 안드로메다와 합쳐지겠지만 국부은하군은 천여자리 성단의 안전한 해안에도 그레이트 어트랙터에도 그 너머에 무엇이 있든 도달하지 못할 거예요. 수십억 년 후 그레이트 어트랙터를 향한 우리의 대흐름은 느려지고 멈추고 역전될 겁니다. 수천억 년에 걸쳐 먼 성단들과 은하들이 희미해지고 시야에서 사라지며 결국 암흑에너지에 의해 추진되는 가속 팽창에 휘말려 우주론적 지평선 너머로 미끄러지겠죠. 수조년 후 한때 국부은하군이었던 메가은하는 허무의 바다에 고립되어 떠다닐 것이고 모든 다른 은하가 미끄러져 나갈 거예요. 은하 내 중력 상호작용으로 별들이 무작위로 흩뿌려지고 한번 은하의 품 밖으로 미끄러지면 가속 팽창에 휘말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날려갈 겁니다. 하나씩, 별 하나씩 우리 은하는 줄어들 거예요. 같은 운명이 모든 거시적 물체에 적용될 건데 수백 조 년 후에는 각각의 물체가 별의 죽은 잔해이든 행성의 얼어붙은 껍데기이든 우주의 다른 모든 것에서 완전히 고립될 겁니다. 빛보다 빠른 팽창의 광대한 심연에 의해 분리되는 거죠. 더 넓은 우주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면 운동을 측정할 외부 기준툴도 없이 별을 기준으로 운동을 측정하거나 비교할 허블 흐름도 없이 다른 인력이나 반발력의 원천도 없이 오직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의 희미한 빛만이 동행하며 우주는 남은 것은 마침내 쉬게 될 겁니다.